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강과 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6번을 보실게요. 첫 문장이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일단 단어로만 한번 볼게요. 6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뒤에 보시면 뭐 congestive heart failure 해가지고 뭐 우렬성 심부전, 그 다음에 kidney disease 해가지고 신장병인데요. 뭐 kidney 해가지고 뭐 애기니? 악이니? 뭐 이런 건 아니죠. 게스턴스 이런 것도 있고요. 주된 내용은 이제 우렬성 심부전 걸린 사람, 신장병 또는 담석에 걸린 환자들이 스스로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스스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우울성 심부전 환자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 이 심부전 환자는요, 자신이 스스로 심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심장을 통제하지 못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병을 스스로 뭐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돌려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주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였죠. 정상적인 우리라면 약간 우울증을 겪었어도요, 우리가 정신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네, 하지만 나는 뭐 우울증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걸린 환자, 쉽게 말하면 나는 내 감정을 통제 못해 라고 생각한 환자를 스스로 좀 이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네가 네 감정을 통제 못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너의 뇌가 문제야라고 어떤 인식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울증이 뇌의 문제지 스스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치료법을 고려하는데 더 개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울증은 환자의 문제가 아니고 환자의 뇌가 문제, 환자의 어떤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치료법을 고려하는데 더 개방적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부연 설명하자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게 자신이 내가 감정 통제를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야, 뇌 때문이야라고 외적 요인으로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뇌 때문이니까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네 하니까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모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In the process of selling your property.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기서 이제 real property 해가지고 부동산이 나오고요. personal property 하면은 동산입니다. 다시 real property는 부동산이고 personal property 하면 동산이고요. 우리가 아는 동산에는 맞동산이 있지요. 자, 어쨌든 간에 농담 안 하기로 했는데, 자,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차이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부동산은 쉽게 말하면 그냥 고정 부착된 거, 움직일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동산은 이동성이 있고 부착되지 않은 거,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걸 동산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코드를 뽑아서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는 동산. 근데 이제 아예 벽에 박혀 있어서 코드 뽑아서 가져갈 수 없는 냉장고라면, 붙박이형 냉장고라면 부동산,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집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판다는 거죠. 집을 매매를 한다는 건 모든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집을 파는 거니까 그 집에 고정되어 있는 가전은 떼어간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집을 사고 파는데 그 집에 고정되어 있는 건 원래 그 집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가전기기는 빼고 집을 팔래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매매계약 위반이라는 거죠. 물론 협상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이제 B에게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집을 사긴 사는데 그 집에 붙어있는 붙박이, 냉장고 이런 거 떼어가도 괜찮아요 라고 허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냉장고는 떼서 그냥 가고 냉장고 없는 집만 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계약 위반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허락은 해줬으나 협상된 매매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얼마 주고 팔기로 했어요 라는 매매가에서
반대급부는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네가 떼어가는 것만큼의 상응하는 금전을 요구할 테니, 쉽게 말하면 10,000원 주고, 너무 싸네요. 자, 10,000원 주고 집을 사기로 했는데 원래 10,000원에는 냉장고 가격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막 냉장고는 떼가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냉장고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00원 주고 사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냉장고 네가 떼갔으니까 다시 1,000원은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굳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붙박이를 떼간단 말을 B라는 사람에게 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떼가면 그만큼 또 B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이 나중에 그냥 forget it, 냅두세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강의 10번 보겠습니다. 음식에, 짧은 문장이에요. 음식에 관한 한 나는 school, 학교가 아니죠. 어느 학파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문장은 이제 바로 다음 문장을 봐야 무슨 학파라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보시면 어디 학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난 이쪽 학파도 아니고 저쪽 학파도 아니라는 건 이쪽 학파에 대해서도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저쪽 학파에 대해서도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나는 님들과 생각이 달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내가 배운 걸 봤더니 어떤 극단적인 진술이나 불변의 규칙은 피하는 거. 쉽게 말하면 세상에 극단적인 진술은 맞지 않고 불변의 규칙이 존재하는 건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규칙은 없다고 화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제 누군가가 말을 해요. 채식주의자니까 지각에 있는 생물을 죽이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채식주의자가 주장을 했더니 이 화자가, 그러면 너 걸어다닐 때 벌레, 곤충 엄청 죽여, 개미 밟고 다니는 거 어떡할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물 한 모금이나 포도주스 한 컵을 마실 때에도 그 안에 있는 그 과정에서 많은 세균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뭐 동물이나 생물을 죽이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보다 하위의 생명체들을 갖다가 다 우리 아래로 종속시키는 거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아래로 깐다는 거죠. 그런 깔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깔끔하게 살려고 해도 언젠가 한 번쯤은 실수로라도 개미 한 마리는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나는 언젠가 과학이 진보해서 모든 식물에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 못하면이에요. 과학이 진보했는데 식물에는 의식이 있다는 걸 증명 못했다는 건 식물은 의식이 없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과학이 진보했는데도 식물에 의식이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그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식물들도 의식이 있다는 거죠. 과학이 겨우 진보까지 해놓고 이 식물에 의식이 있다는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냐 라고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그럼 다시 화자의 입장에서는 식물도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었던 벌레 얘기를 떠나서 이제 한창 자라나는 어린 토마토를 자르거나 아기 완두콩을 죽이는 일은 뭐 동물이 아니니까 또 괜찮다, 이런 거는 말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동물이야 당연히 곤충이야 우리가 밟기 마련이니까 뭐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을 가진 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뭐 아기 식물은 잘라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의 11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강의 11번은 이제 글로벌 워밍 나왔죠? 지구온난화 말하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어떤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해석으로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상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전 세계에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뭐, 우리나라가 온도가 2도씩 올라간다면 전 세계가 2도씩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4도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나라는 0도씩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온난화를 겪지 않는 지역도 있고, 온도가 심지어 저하되는 지역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온난화를 겪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기준과 곳곳이 겪는 정도가 많이 달라요. 이제 뒤에 먼저 예시를 먼저 보시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겪어보니까 진짜 문제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요?
온난화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없던데 그래서 굳이 너희들처럼 같이 협약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지하기를 꺼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이게 바로 문제죠. 동등하게 문제를 겪어야 함께 합의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나라들마다 겪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협약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정말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이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려면 face that this is a truly global effect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진짜로 지금은 니들이 안 겪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문제야 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문제니까 협약합시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못 느끼겠지만 앞으로 정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강 넘어가서 3강의 1번 보겠습니다. 10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difficult to stay wise-minded. 그러니까 현명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특히 뭐 할 때요? 너의 10대라는 건 당신이 10대가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의 10대의 자식이 is rude. 무례하죠? 싸가지가 없죠? 그럴 때 네가 현명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10대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내가 현명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대는 싸움을 건다는 거죠. 시비를 건다는 거죠. 반항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근데 그 이유가 10대도 잘못된 게 아니고요. 혼란과 불확실성의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죠. 중2병이라거나. 자,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의 청소년기에 부모라는 사람은 그 안전한 폭풍의 눈입니다. 폭풍의 눈이 뭐예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폭풍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폭풍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죠? 주변에 아무리 뭐 비바람이 세도 가운데 부분에 폭풍의 눈은 비바람이 몰아치지가 않죠.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안전한 폭풍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는 이 안전한 폭풍의 눈에서 부모님한테 하루에 겪은 쓰레기라는 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고 그걸 갖다 통칭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에 겪은 쓰레기를 discharge, 배출하려고 한다는 거죠. 10대도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겪는 이 스트레스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부모님한테 배출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대처법으로 부모가 자신이 실은 부모님 생각한 게 옳다 하더라도 그냥 틀리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네가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말로 물러서면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화내서 안 된다는 거죠. 너 왜 나한테 화내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똑같이 화내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잠깐 물러서 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대의 반항이라는 건 결국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10대와 부모와의 관계 문제를 반영한 게 아니에요. 10대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10대 아이가 하루에 겪은 쓰레기를 버릴 어떤 유일한 기회 또는 유일한 장소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한 발짝 물러서줄 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강의 3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최대한 이렇게 알기 쉽게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attrait라는 건 한 특징 또는 형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질이 선택에 의해서 개체군에서 유지가 된다면 적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석은 하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먼저 보실게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형질을 중요한 게는요. 일단 형질을 가졌다는 거 아시고요. 이 형질이란 건 쉽게 말하면 어떤 균이잖아요. 아니면 특징. 자, 이 형질을 가졌을 때 그 형질을 가진 개체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형질을 가진 사람이 유지가 되면 적응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형질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빠지지 않아요. 그냥 더 잘 살고요. 그냥 별일 없어요. 그러면 이 형질은 적응적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적. 그럼 반대로 이 형질을 가졌는데 그 형질을 가진 사람이 유지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생존 적합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이 형질을 가졌더니 조금 뭐 더 고생을 하더라. 이게 평소만큼도 못 살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부상을 당한다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비적응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형질을 내가 가졌는데 별 이상이 없고 그냥 잘 산다. 그럼 이건 적응적인 거고, 형질을 가졌는데 전보다 더 조금 병에 잘 걸리거나 힘이 없거나 뭐 사망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비적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 환경,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정상적 환경이니까 정상이 아니죠. 이런 이상한 환경에서 어떤 형질이 일탈적인 반응을 했어요. 이게 일탈적인 반응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일탈했다고 비적응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형질이 일탈적인 반응을 해서 이 사람을 갖다 유지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비정상적 환경이었으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죽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때 형질이 일탈적인 반응을 해가지고 사람이 살도록 유지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결국 아무리 일탈적인 반응이라 해도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응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써놨죠? 일탈적 반응이 비적응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시가 나왔어요. 많은 그 분석서에도 봤더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뭐 겸상적혈구라는 형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라리아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형질인가 봐요. 그래서 말라리아 아프리카는 지금 비정상적 환경이에요. 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이 말라리아라는 나쁜 질병에 대해서 일탈 반응을 해서 사람이 유지돼요. 원래는 말라리아 걸리면 사람이 죽죠. 근데 이 겸상적혈구라는 형질을 가졌더니 사람이 살아나요. 그럼 결국은 적응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겸상적혈구라는 형질을 미국에서 가지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말라리아가 있지가 않겠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이들 그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겸상적혈구라는 건 말라리아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는 그런 형질인데, 말라리아가 있으면 맞서 싸워야지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의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구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말라리아가 없죠. 그랬을 때 이 형질을 가졌더니 도움이 안 되고 이상현상, 구토나 이런 걸 일으켜 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원래는 말라리아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 있어야 정상인데 이 형질 때문에 오히려 누워버리죠.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적응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3강의 5번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겪어봤을 내용인데요. Because of the perceptual frames users of computer software. 이제 보시면 they often click buttons or links without looking carefully at them 했어요. 우리는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요. 그냥 자세히 보지 않고 클릭을 해요. 라는 내용이에요. 뒤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다음이 여기 있고 취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 다음이 여기 있고 취소가 여기 있어요.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보통 저도 겪을 때 이 A, B라고 하면 이 A를 갖다가 주로 겪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누르다 보면은 가끔 B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도 다음을 누른다는 것이 뭐 뒤를 누르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인식할 때 실제 화면을 봐야 되는데 실제 화면이 아니라 지각의 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의 틀로 인해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예상하고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자가 자, 좀 잘 보고 눌러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어쨌든 간에 사용자는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은 실수를 해요.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고 인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그 와중에 사용자는 계속 통상적인 위치, 본문에서는 뭐 스탠다드 로케이션 또는 컨시스텐트 플레이스먼트 이런 거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실수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사용자가 이제 인식의 틀을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프로그램 제작자가 사용자의 지각의 틀에 맞춰서 좀 만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3강의 6번입니다. 크리스토퍼 코놀리, 코가 못생겼나요? 코를 놀린다는 거죠. 자, 코놀리가 높은 성취도를 가진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심리 상담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네요.
뭐 중요한 건 다음 내용이겠죠. 자, 몇몇 해봤더니, 자, 전문가 A가 있고요. 전문가 B가 있는데요. A 전문가는요, 자기가 잘하는 걸 벗어나면 flounder, 허우적대요. 잘 못해요. 마이너스 하다는 거죠. 근데 B라는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지식에서 벗어나도, 그 경력을, 전문 지식을 확장하는데 익숙하대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허우적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A와 B의 어떤 상대적인 차이점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후자, 이 B,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뭔가 굉장히 허우적대지 않는 이 잘났다 해야 되나? 더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공을 추구할 때도요, 폭넓은 훈련을 받아서 많은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왔나요? 1차선 도로가 아니라 8차선. A라는 사람은 1차선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벗어나면 끝이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두 개만 그어볼까요? 2차선만 돼도 전문 지식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차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경로를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지식을 다른 창의적인 일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인지적인 고착을 인지적인 고착이라는 건 뒤에 나와요. 고착이라는 건 어디에 딱 붙어버리는 거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창의적인 거에 적용을 잘하고 인지적인 고착은 피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 회로 차단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회로 차단기. 회로 차단기라는 건 원래 있던 다시 경로로 돌아가 버리는 그 회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차단기가 없으면 A처럼 다른 경로로 갈라 해도 계속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고착돼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outside experience와 analogies 통해서 어떤 바깥 경험과 어떤 비유를 통해서 기존의 패턴으로 끌려가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회로 차단기 역할. 그래서 기존의 패턴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전문 지식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강의 8번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정리를 하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 같은 복잡한 인간의 활동을 갖다 고려해 봤을 때 뭐라 하냐면 이 활동의 매우 흥미로운 특성들이 기본적인 욕구의 파생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했습니다. 자, 복잡한 활동, 같은 거, 예술 같은 거는 결국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욕구, 왜냐하면 살려고 하는 활동이라는 건 당연히 survival or adaptation to the environment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살려고 하는 활동이고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기본 욕구가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버리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 기본 욕구로 인한 이 예술 활동은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봐도 타당하다라는 연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생존을 하려는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 기본 욕구로 나온 게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도 결국 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일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을 갖다가 그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그림이 예술이니까 기본 욕구, 아까 말했던 살려고 하는 활동이죠. 살려고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다시 할게요. 살려고 하는 활동이라는 기본 욕구 때문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그림이라는 건 타당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왜 살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활동이라는 욕구 때문에 그림을 그리냐 하면은 그림으로 이제 가상의 대상, 여기서 저는 이제 공룡을 생각했어요. 옛날 원시 시대니까. 그때 공룡이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림으로 이제 가상의 대상 공룡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공룡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연구 실험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건 공룡하고 무턱대고 싸우면 죽으니까 그림으로 가상으로 공룡을 연구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죽지 않고 공룡을 잡아서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뭐 덕분이냐면 그림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기본 욕구의 파생물이 된다는 겁니다. 수능 특강 3강의 9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이면 한두 번쯤은 접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main attribute distinguishing humans from animals 에서 사람하고 인간이 다른 건 당연히 뭐예요? 자기인식, 성찰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 그래서 인간만이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동물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나는 내 이름이 삐리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뭐 동물은요, 자기가 자기 이름이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인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아요 라는 사실이 되면 내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 하기 싫으면 그냥 자기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 또 다른 리얼리티가 존재하는 거죠. 반대로 동물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이 내면의 세계 리얼리티에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인간은 이 내면의 세계 리얼리티를 통해서 결국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을 구축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동물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물리학, 수학, 천문학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이제 슬쩍 웃자고 생각한 건데, 인간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학, 수학, 천문학을 만들 수 있었는데, 물리학, 수학, 천문학은 다 이과 계열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면의 세계가 있어야 이과 계열 공부할 수가 있는 거고, 내면의 세계가 없으면 뭐 문과 계열 공부하는 건가, 약간 기분이 나쁜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3강의 1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3강의 11번 보시면 네.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 학습되지 않고 자동화된 거다. 감정이라는 건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러한 사실은 항상 유전자 결정론의 망령을 불러일으킨다. 망령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감정이 학습되지 않고 자동화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다. 특히 유전자에 의해서 감정이 결정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고 교육이 가능하다. 유전에 의한 게 아니라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의 뇌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간에 감정의 메커니즘은 상당히 유사해요. 누구나 다 슬픈 내용 보면 슬퍼하고 기쁜 내용 보면 기뻐하는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점으로 인류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서 공통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특정 자극에 대한 개인의 감정은 다르겠죠. 실질적으로 특정 자극에 대한 개인의 감정이니까 약간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되겠죠. 누구나 다 강아지를 좋아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호되게 물린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강아지에 대한 특정 자극이 있어서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이제 공포스러운 감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마다 어느 정도 다른 자극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별 맞춤형이다라고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했어요. 커스터마이즈 개인별 맞춤형이라는 건 개인마다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내버리냐면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비슷하게 느끼는 점도 있지만 간혹 다르게 느끼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그냥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강과 3강 끝났고요. 또 빨리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